주택법 보겠습니다. 477페이지.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폭이 10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자, 이거는 주택단지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 요약서 341페이지 보실까요? 거기 맨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주택단지가 나오죠.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즉 아파트 단지가 그냥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근데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라고 해서 이러한 시설들로 분리된 단지와 단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철도, 고속도로,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 이러한 것들로 분리가 되어 있거나 일반 도로는 20m 이상, 그 다음에 예정도로는 8m 이상 이러한 것들로 분리가 되어 있는 단지와 단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도로는 20m 이상, 예정도로는 8m 이상, 그 다음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해서 각각의 뭐 이상한 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도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런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토지들은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해서 폭 10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일반 도로는 20m 이상, 그러니까 하나의 단지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랑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아파트 이렇게 801호였으면은 이 801호 가운데다가 가벽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각의 공간마다 현관, 부엌, 그 다음에 욕실 등을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다만 이 세대가 구분되어 있지만 이 세대는 구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세대수를 산정할 때도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도 하나, 세대수도 하나. 이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래서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하지만 소유권을 산정할 때는 하나로, 그 다음에 세대수를 산정할 때도 하나로 산정합니다. 이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 다음에 뭐 구조 같은 것들이 자세한 문제가 나오면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4번. 5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30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요거는 한번 볼까요? 340페이지 맨 위에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단지형, 연립, 두 번째는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룸형 주택. 요거는 뒤에 좀 더 상세한 문제들이 나올 거니까 그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이 공공택지는 너무 많습니다. 해서 못 외우는데 공공택지가 나왔을 때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말이 있었는데 환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민간, 대표적으로 기출문제 나왔던 거에 조합 같은 거. 그래서 공공택지라는 거는 수용 방식으로 공공이 조성하는 토지를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수용 방식만. 수용 방식만. 그래서 여기도 뭐 공공택지는 따로 여기 나와 있구나. 340페이지 맨 밑에 나오죠. 그래서 10가지라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
국민주택 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주택 지구조성사업,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인데 5번에 보시면 가로 안에 수용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번도 도시개발사업인데 수용방식, 7번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인데 수용방식 이런 것들. 그래서 수용방식으로 하면서 공공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공공택지. 그래서 뭐 나머지는 다 외우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다음 중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 환지방식이라든지 뭐 조합 이런 것들 넣어서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수용방식으로 합니다. 수용방식. 자, 그 다음에 2번. 또 똑같은 문제죠.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도로는 20m 이상, 예정도로는 8m 이상. 그래서 고속도로 맞고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얼마 이상? 8m 이상이니까 20m 맞죠? 그 다음에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인데 15m니까 이게 아니죠. 3번이 정답. 자동차 전용도로랑 도로법에 의한 일반 국도 이런 것들은 나머지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옳은 것.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m 이상인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단지로 본다. 예정도로는 8m 이상, 일반 도로는 20m 이상. 그래서 8m 이상인 예정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면 별개의 단지로 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는 다가구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자, 주택법에서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해서 단독주택에는 말 그대로 단독, 그 다음에 다가구, 다중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근데 건축법에 가면 하나씩 더 추가해야 되죠. 건축법에는 하나 더 추가되는 게 공관,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기숙사. 그래서 4개 분류하는 거는 건축법, 주택법에서는 얘네 빼고 얘네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주택법에서는 공관이랑 기숙사는 주택의 분류에 들어가지 않고 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래서 3번에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기숙사는 빠져야겠죠. 주택법에서는 기숙사가 빠져야죠. 4번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 토지까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이 되죠. 부속 토지도. 그 다음에 주택단지에 딸린 이게 부대시설이죠. 부대시설이랑 복리시설을 구분하는 게 있었죠. 여기 좀 있으면 나오다. 부대시설이랑 복리시설을 구분하는데 부대시설은 아파트 지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복리시설은 그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 헬스장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노인정 같이 사람들이 이용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복리시설 해서 보시면은 어린이 놀이터, 애들 들어가서 놀죠? 근린생활시설, 사람들 이용하는 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여기까지. 얘네는 복리시설, 복리시설. 부대시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역난방 공급시설 이런 것들은 간선시설에 해당합니다. 부대시설은 경비실, 도로, 담장, 주차장, 옹벽, 뭐 화장실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 근데 사람들 들어가서 이용하는 지금 나와 있는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헬스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 그 다음에 지역 난방 공급시설은 이건 간선시설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기간시설이랑 간선시설 구분하는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 그 다음에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니까 1호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근데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였죠. 그 다음에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지문인데 한번 보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종류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지금 지문에 보면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인 아파트. 자, 이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룸형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단지형 연립 아파트 아니죠.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 아니죠. 그러면은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룸형 주택이 되어야 됩니다. 원룸형 주택. 그러니까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원룸형이 돼야 되는데 원룸형 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340페이지 맨 위에 거기 원룸형 주택 나오죠. 원룸형 주택은 공동주택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해서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원룸이니까 욕실 및 보일러, 부엌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디귿에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은 원룸이니까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개의 공간으로 투룸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혼자 사는데 땅 밑에 묻으면 외롭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이게 원룸형 주택의 요건. 그러니까 아파트가 도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룸형 주택이어야 하는데 85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원룸형 주택은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죠. 해서 이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 맞죠? 어렵죠 이게 상당히. 이런 것들은 뭐 시험장에서 이런 것들을 추론해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도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룸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도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나 150m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한 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그 밑에 아마 결합건축의 예외가 나오겠죠. 동그라미 2번에 340페이지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원칙 도생과 도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가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원룸형 주택일 때는 예외가 인정이 되죠. 원룸형 주택. 그래서 원룸형 주택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같이 짓는 경우, 요거.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도생 외의 주택을 함께 지을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외가 인정되는 건 항상 원룸형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한 주택 한 세대를 같이 짓는 거, 이거 주인집 같이 짓는 거죠. 주인집을 하나 같이 짓는 거는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같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같이 역세권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에서는 원룸의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원룸의 주택이랑 도생 외의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있게끔 합니다. 어쨌든 예외가 인정되는 건 원룸에서만. 해서 보면은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한 세대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가 있죠. 준주거지역에서는 도생 아닌 주택을 함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룸형 주택이랑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하나 지을 때, 요거는 주인집 하나 짓는 거니까 어디든지. 근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이랑 도생 외의 주택을 함께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480페이지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러니까 공관이랑 기숙사는 일단 주택법에서는 주택에서 빠져야겠죠. 그 다음에
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준주택. 그렇죠. 오, 노, 다, 기 이렇게 썼는데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얘네는 준주택이라고 했었죠. 준주택. 기억이 안 나시나? 준주택이 안 써져 있네. 339페이지 요약서에 339페이지에는 주택 자금에 따른 분류 나오죠. 거기서 맨 마지막에 기타주택, 기타주택의 1번 준주택 있죠. 339페이지 기타주택의 동그라미 1번 준주택. 거기 보면 4개 나오죠.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거,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오, 노, 다, 기 이렇게.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얘네는 주택은 아니죠.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니까 준주택이라고 하겠다라는 거. 요 4가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다가구주택은 맞고 공간은 빼야겠죠. 공간은. 그다음에 다세대주택은 맞고 기숙사 빼야 되고 오피스텔도 빼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준주택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준주택. 이렇게. 그래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 다음 6번 문제.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자, 주택을 분류를 해보면은 구조를 가지고 분류를 하면 단독이랑 공동으로 분류를 했죠. 근데 자금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은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방금 보셨던 준주택 바로 위에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나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내지는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국민주택. 그 다음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면 싹 다 민영주택. 그러면은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면 국민주택에 해당합니까? 아닙니다. 국민주택이 아닌 게 민영주택이니까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가 아니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게 민영주택이니까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될 수가 없죠.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이죠. 공공이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 면적이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었죠. 80제곱미터니까. 그리고 공공이 직접 건설을 했죠.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맞죠? 이게. 그 다음에 3번 지자체 재정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 이게 바로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 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 이상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야 된다. 얼마를 지원받아야 되는지는 요건이 없습니다. 그냥 지원을 받아 지어지는 주택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해설해 보면 전액을 지원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자금을 지원받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이것도 틀렸는데 해설을 보죠. 지하층 면적만 제외한 면적으로 주거전용 면적이라고 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공용 부분을 주거전용 면적에서 제외하는 거지 지하층 면적을 제외하는 건 아닙니다. 공용 부분을 제외하는 공용 부분.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은 면적이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된다. 아닙니다. 공용 면적은 제외됩니다. 주거전용 면적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주택의 건설이 나오죠. 1번에 지역주택조합 틀린 것.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상속받는 사람은 조합원의 지위, 조합원의 요건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피상속에 있는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으니까 조합원의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하나씩 소유한 세대주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받아서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조합원이 근무로 인한 세대주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세대원의 근무 내지는 질병치료, 생업상의 사정이나 뭐 결혼 등으로 인해서 세대주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거죠. 근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이렇게 들었었는데, 감남과 을녀가 결혼을 하죠. 우리나라 아직 대부분이 이제 남자가 세대주의 자격을 취득을 하니까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 둘 다 30대 이상으로 독립세대를 구성해가지고 둘 다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을은 이제 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조합원의 지위를 잃어버리면 불공정하니까, 이럴 때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이 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을 하면 세대주의 자격을 그대로 조합원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맞죠?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변경, 추가 모집 승인 등을 받았을 때는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가 있죠. 원칙은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는 게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할 때에는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가 있죠. 4번,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는 추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 계획 승인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는 게 원칙은 안 되죠.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그 다음에 뭐 탈퇴 등으로 결혼이 발생했을 때는 그 범위 안에서 조합원을 충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 말고도 사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새롭게 가입하는 사람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때 당시를 기준으로 자격 요건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면, 뭐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거주 요건을 가져야 했어야 되죠. 근데 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는 이 사람이 이 지역에 4개월 거주했습니다. 근데 추가 모집 당시에 추가 모집할 때는 이 6개월의 요건을 채운 거죠. 그러면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들어갔던 조합원이랑 추가 모집할 때 추가 모집되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동일해야 되는데, 추가 모집할 때는 추가 모집 당시를 기준으로 잡아버리면은 거주 요건이라든지 85제곱미터 이상의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된다라는 자격 요건을 똑같은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추가 모집되는 조합원들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자격 요건이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추가 모집 당시가 아니라. 해서 4번에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그래야 모든 조합원들이 자격 요건이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한다. 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추가 모집하겠다. 처음에는 내가 조합원을 1000명 모집하기로 한 거죠. 1000세대를 짓는데 조합원을 500명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500명이 1000세대의 공사비를 부담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럴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조합원을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아서 조합원을 우리 500명이 1000세대 지으려니까 너무 힘들다. 100명만 더 모집하겠습니다. 라고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조합원을 추가적으로 모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러한 추가 모집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해야 됩니다. 추가 모집 같은 거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그 다음에 2번 이런 거는 보지 마십시오. 2번 문제 이거. 그 다음에 3번 484페이지 보시면은 이거는 임대주택이 29회 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한번 보죠.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서를 제출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우리 그 정비법에서도 요 비슷한 게 나왔었는데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법적 상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원래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은 요만큼인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를 해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정비법에서. 기억이 안 나시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할 때는 건폐율은 아니고 용적률만 완화해줍니다. 요까지 지을 수 있는데 요까지 더 짓게 해줘. 용량만 늘려주는 용적률만. 그래서 이 완화받는 용적률에다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합니다. 이건 완화받은 거니까. 완화받는 대신에 여기다가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지어 라고 하는 겁니다. 60% 이하의 범위에서. 그래서 그 밑에 이번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 이하 60%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는 겁니다. 요만큼 용량을 완화받는 대신에 임대주택을 60%까지 지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임대주택을 공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이 임대주택을. 그래서 사업주체는 용적률 완화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가 우선 인수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합니다. 이걸.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주공에게 이걸 공급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합니다. 시도지사가. 그래가지고 이거 공급받으면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4번.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라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기부채납.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에 지은 거니까 건축비는 줍니다. 건축비는 주는데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일단 조합원들 거 주고, 자 아파트 지었죠. 그러면 일단 조합원들 거 줘야겠죠. 조합원들 거 주고 남은 것 중에 선정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추천 방법으로. 자, 요거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공개 추첨으로 안 하면은 나쁜 동, 나쁜 호수만 뽑아가지고 주는 겁니다. 해서 조합원들한테 일단 주고, 원래도 정비사업 할 때도 조합원분 먼저 뽑죠. 조합원들 먼저 분양합니다. 좋은 동, 좋은 호수 뽑아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먼저 주고 나서 남은 걸 가지고 일반 분양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조합원들 거 주고 나서 남은 주택을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 추천 방법으로 이거 공공에게 공급할 임대주택을 선정합니다. 이걸 그냥 시행자들한테 뽑게 하면은 1층에 있는 거 이런 것들만 다 공급을 해주겠죠. 1층에 있는 거나 저 산꼭대기에 있는 동이나 이런 것들만 주는 겁니다. 해서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용적률을 완화를 해줍니다. 용적률을. 건폐율이 아니라.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국계법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 상한까지 완화하는 게 아니라 용적률을 완화를 해줍니다. 사업주체에게. 용적률을 완화해주면 내가 지을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나죠. 이 늘어나는 용량의 6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주공 이런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는데 이때는 시도지사에게 우선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이렇게. 그러면 이걸 받은 이런 사람들은 이걸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때 인수 가격은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를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속토지 요거는 기부 체납한 것으로 옵니다.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에 지은 거니까 내가 원래 못 짓는 건데 요만큼 완화받는 대신에 60%에 대해서 지은 거죠. 그러니까 난 40%는 일반 분양하는 겁니다. 남은 거. 대신에 60%는 공공에게 공급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부속토지는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부속토지는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부속토지 기부 체납하는 건 정비법에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공시지가로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요거 지어진 아파트에서 먼저 조합원들한테 주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이런 거 인수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선정합니다. 공개 추첨 안 하면은 나쁜 동 나쁜 호수만 뽑아가지고 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한 번 나왔었는데 요 지문 정도만 기억을 하십시오. 지문 정도만. 그 다음에 4번 조합 틀린 거.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얼마 이상의 권한을 확보하죠. 80%. 아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는 주택 건설 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죠. 그리고 인가를 신청할 때는 80% 이상의 권한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요것만 있었는데 올해 추가된 게 15% 이상의 소유권도 확보를 해야 되죠. 80% 이상의 권한이랑 15% 이상의 소유권.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렇게 말했겠죠. 그 다음에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조합원들은 조합 자신의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 뿐만 아니라 제명된 조합원은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이상으로? 50%. 1000세대 지으면 조합원은 500명 이상 모집해야 되죠. 그 중에 최소 20인. 최소 20인. 최소 20인.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 맞죠? 조합원한테 먼저 주고 남은 거 일반 분양하죠. 그 다음에 조합원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단을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네.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조합원 모집할 때 원칙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죠.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 다음 주에 오시면 조합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는데 예외적으로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요건 작년까지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올해 추가된 게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50% 이상의 권한을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모집할 때부터 이렇게. 그래서 조합원 모집할 때 원칙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해야 되는데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라는 거. 자, 5번까지만 좀 풀어보죠. 5번까지 말고 좀 더. 자, 옳은 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를 의해서 조합에 탈퇴할 수 있죠. 조합에다가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왔죠. 그리고 탈퇴할 때 뿐만 아니라 제명된 조합원도 탈퇴할 때는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총회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탈퇴한 조합원 뿐만 아니라 제명된 조합원도 환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올 텐데. 거기 346페이지 요약서. 가입비 철회 반환이 여기가 너무 좀 짧게 써놔가지고
일단 이런 것들은 자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조합 임원이 5번에 동그라미 3번 조합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요거 우리 정비법에서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거 배운 적 있죠. 원칙은 우리 총회할 때 10%가 출석해야 되죠. 정비법에서 배웠던 거 보면 출석 요건이 1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이런 것들은 20% 이상이 그러니까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는 거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 그래서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4번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유. 자, 조합원 모집할 때 여기 원칙은 어떻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죠. 그 공개 모집한 이후에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결혼을 중합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충원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충원할 때는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칙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는데 예외적으로 충원할 때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죠. 당연 퇴직했을 때 효력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 다음 주에 조합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조합은. 그래서 6번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는데 사업계획 승인은 안 했으니까 이렇게 일단 다음 주에 오시면은 제가 조합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노트 꼭 좀 가지고 오시고 노트에다가 수정해 드릴 것도 몇 가지 있고 하니까 노트를 가지고 조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는 미리 갖다 놓으십시오. 7월달부터는 기본서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